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짝사랑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5. 약속한 시간에 라인강을 건너자 저쪽 언덕에서 맨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아침에 심부름을 왔었던 그 사내아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네트 씨가 보내는 겁니다. 사내아이는 나지기 말하더니 내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샤가 미래 장소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나는 1시간 반쯤 후에 예배당이 아닌 프라우 루이제 씨 댁에 가서 아래층 문을 노크하고 3층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승낙하시는 거죠? 하고 사내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라인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거리를 돌아다닐 기분은 나지 않았습니다. 성벽 저쪽에는 조그마한 공원이 있고 거기에는 구주 놀이터와 맥주 팬들을 위한 테이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든 독일 사람 몇이 구주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크게 소리를 내며 구르고 이따금 환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여종업원이 맥주 조끼를 갖다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더니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하고 마침 거기 앉아있던 뚱뚱하고 이상하게 생긴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한 애는 오늘 정말 몹시 슬픈 모양이군. 아무튼 약혼자를 군대에 뺏겼으니 왜 안 그러겠어? 나는 그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양손으로 두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 손끝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조끼를 갖다 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내게도 전해졌습니다.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나의 상념은 걱정스럽고 어두운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미래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에 젖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것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고 각인과 약속한 의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애에게는 농담도 할 수 없으니 말이야. 라는 각인의 이 말이 마치 화살처럼 따갑게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로 나흘 전 물살에 떠내려가는 배 위에서 마치 굶주린 것처럼 행복을 갈구하며 괴로워하던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었던가.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나는 주저하고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든 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라 당황해 버린 것입니다. 불같은 두뇌를 갖고 있고 그러한 과거와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아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그러나 유별난 존재에게 실은 질려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뒤죽박죽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와 결혼할 수는 없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쪽에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눈치챘을 리도 만무하다. 나는 일어나서 가엾은 여정어번의 손에 $3를 쥐어주고는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마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프라우 루이제 씨 댁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늘엔 벌써 어둠이 내려앉고 어두운 한길 위에 좁다란 하늘에는 저녁놀이 붉게 타고 있었습니다. 프라우 루이제 씨 댁 앞에 도착한 나는 살며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문턱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어디선가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손을 더듬거리며 두어 발짝 앞으로 나가노라니 누군가의 야윈 손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프라우 루이제라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리따운 도련님. 하고 아까의 그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노파는 나를 데리고 급히 계단을 올라가더니 3층 무도장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그마한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으로 나는 프라우 루이제의 주름투성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고 교활한 미소로 움푹 들어간 입술을 끌어당기고 흐리멍텅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작은 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6. 내가 들어간 방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꽤 어두웠으므로 아샤의 모습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란 숄로 몸을 감싼 채 마치 놀란 참새처럼 얼굴을 돌리고 창가의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할 수 없이 처량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그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나.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 어떻게 해서라도
아샤는 웃음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파랗게 질린 입술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 말이에요. 안 되겠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인해 마디마디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안나 니콜라예브나. 나는 되풀이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만 나 역시 그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을 움츠리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북받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살며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오들오들 떨며 옹송거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고독해 보였습니다. 내 마음은 차츰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샤. 나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눈을 들어 내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사랑에 눈뜬 여자의 눈동자. 과연 누가 그걸 묘사할 수 있으리요? 그것은 무언가를 호소하고 그 가슴 속을 털어놓으며 뭔가를 묻고 몸과 마음을 모두 내맡긴 눈매였습니다. 나는 그 매력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침에 찔린 것처럼 짜릿한 전율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끊어질 듯한 한숨과 같은 몸을 떠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뭇잎처럼 심하게 떨리는 머리카락에 손이 살며시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을 드니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토록 금세 바뀔 수가 있을까요? 공포의 빛은 사라지고 시선은 몽롱하게 어딘지 모를 곳을 쏘아보고 나까지도 무의식 중에 그 행방에 마음을 뺏길 만큼 입술은 약간 벌어지고 이마는 마치 대리석같이 파랗게 질리고 곱슬머리는 바람에 나무낀 양 뒤로 젖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잊고 그녀의 손을 와락 잡아당겼습니다. 그 손과 더불어 그녀의 몸이 내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숄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머리는 살며시 내 가슴에 기대지고 기대진 머리는 바로 타는 듯한 내 입술 밑에 당신 거예요. 그녀는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두 팔은 지체 없이 그녀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각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발작적으로 아샤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의 오빠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내 말에 아샤는 의자 위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일어나 방 한쪽 구석으로 가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녀는 분명치 않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쩐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쩐지 냉혹한 기분이 되어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죄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폭로해버린 겁니까? 누가 오빠에게 모두 털어놓으라고 했습니까? 오빠는 일부러 나한테 와서 당신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아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성큼성큼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모든 것이. 아샤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하고 나는 외쳤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아샤, 부탁입니다. 말해 주십시오. 대체 무엇이 그렇게 당신 마음을 움직인 겁니까? 내 마음에 무슨 변화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그보다도 오늘 오빠가 내게 왔을 때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정말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다. 가기는 두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아찔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윙윙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아샤는 어물어물 변명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찾아온 거예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이곳을 떠나겠다고 하니. 그래요.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해요. 그녀는 다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한 것도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신은 나와 당신이 이런 말 한마디로 간단히 헤어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하지만 당신은 왜 오빠에게 이야기해버렸지요? 아샤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로서는 도리가 없었다고요. 당신만 비밀을 지켜주었다라면. 나는 내 방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녀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주인한테 보조 열쇠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하마터면 불끈할 뻔했습니다. 그녀로부터 철없는 변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을 회상해보면 나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련하고 정직하고 순진한 처녀. 그건 그렇고 이젠 모든 게 끝장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돼버려서 우리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나는 슬쩍 아샤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확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럽지도 않았고 또 두렵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로서도 확실히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친놈처럼 짓거려댔습니다. 당신은 모처럼 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사랑의 감정을 아예 잘라내버리는군요. 당신 손으로 우리들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의심한 겁니다. 내가 짓거리고 있는 동안에 아샤는 점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달려가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만 자존심 강한 그녀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자의 눈물에는 약합니다. 눈물을 보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안나 니콜라예브나, 아샤,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이니 울음을 그쳐주십시오. 나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빠른 속도로 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벼랑간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몇 분인가 지나서 프라우 루이제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방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미래가 왜 이렇게 빨리, 게다가 이렇게 쑥스러운, 내가 말하고 싶은 꼭 해야 할 말의 100분의 1도 못한 사이에 나 자신조차 그 말이 어떤 결론을 낳을 것인지 예상하기도 전에 끝나고만 결과를 초래했는지 나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가씨는 돌아갔나요? 프라우 루이제는 그 노란 눈썹을 가발에 닿도록 치켜올리며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을 흘겨보고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17. 나는 시내를 빠져나와 곧바로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미칠 듯한 우라가 나를 자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아샤가 미래 장수를 바꾼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얼마나 쓰라린 마음으로 그녀는 그 노파한테 달려갔었을까? 왜 그걸 몰라주었을까? 또 어째서 나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을까? 인기척이 없는 어두컴컴한 방에 그녀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에 차서 그녀의 몸뚱이를 밀어내고 그녀에게 핀잔까지 퍼부었는데 지금은 그녀의 환상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는 그녀의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그 겁에 질린 듯한 눈, 푹 숙인 목덜미 위로 물결치는 머리카락, 내 가슴에 살며시 기댄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의 감촉, 그런 생각이 내 가슴을 애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에 조차 행동한 거다. 라고 나는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선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그런 이별을 바라고 있었던가? 과연 나는 그녀와 헤어질 수가 있는가? 미쳤어, 미쳤어 하며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아샤가 살고 있는 집을 향하여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18) 각인이 나와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아샤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는 멀리서부터 소리쳐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안 왔습니까? 하고 나는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돌아오지 않았나요? 네, 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견딜 수가 없어서 약속을 어기고 예배당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그 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샤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던 거로군요. 그녀는 예배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만나지 못했겠군요. 나는 그녀와 만난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가기는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프라우 루이제 씨 댁에서 말입니다. 1시간쯤 전에 헤어졌는데 나는 집으로 간 줄만 알았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 의자를 나란히 하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문 쪽을 주시해 보기도 하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각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내 정신이 아닙니다. 그 애는 분명 나를 죽일 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샤를 찾으러 나갑시다. 우리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은 대체 그 애와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각인이 모자를 푹 눌러쓰면서 거친 말투로 내게 물었습니다. 만난 시간은 겨우 5분 정도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먼저 약속한 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따로따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 같군요. 어쨌든 1시간 후에 이리로 와 주십시오. 19. 나는 서둘러 포도밭을 내려가 시내를 향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 시내를 뛰어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프라우 루이제 씨 댁의 창까지 들여다보고 라인강으로 돌아와서는 강변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여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아샤처럼 생긴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이제 울화가 아니었습니다. 은근한 공포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다만 공포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후회를, 애절한 슬픔을, 사랑을, 그렇습니다. 더없이 부드러운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손을 비벼대며 슬퍼했고 밀려오는 밤의 어둠 한복판에서 처음엔 나지기 그리고 차츰 큰 소리로 아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노라고 100번도 더 되풀이하고 이제는 헤어지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차가운 손을 쥐고 다시 한번 그녀의 얌전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녀의 모습을 눈앞에 볼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버려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토록 친근하게 다가왔고 그토록 굳은 결의를 품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가슴에 뛰어들었으며 또 누구의 손도 닿은 일이 없는 청춘을 내게 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를 껴안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엾은 얼굴이 기쁨에 넘쳐서 조용한 웃음을 띠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행복을 나는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나는 낙담하여 쓸쓸히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변에 뭔가 허연 것이 언뜻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70년쯤 전에 물에 빠져 죽은 남자의 무덤으로 반쯤 흙에 묻힌 옛날 문자가 새겨진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샤! 하고 외쳤습니다. 괴상한 내 목소리에 나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각인이 그녀를 찾았는지 어떤지 가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20. 조급한 걸음으로 포도밭의 오솔길을 올라가자 아샤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나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각인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층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아래층의 작은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각인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찾았습니까?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각인이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습니다. 이젠 살았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해야겠군요. 나중에 다시. 각인은 나를 조용히 창문 안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이야말로 모든 일의 결말이 지어지겠군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각인이 거듭 말했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나는 하마터면 창문을 놓고 할 뻔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때 동생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각인에게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밤중에 구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 않지. 괜찮아. 내일까지 기다리자. 내일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나에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오는 거다. 그러나 행복에는 내일이라는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라는 과거도 없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과거를 모르고 또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은 다만 현재뿐, 그것도 하루 전체가 아니고 단지 그 순간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트거리까지 오게 됐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 것은 발이 아니고 그렇다고 배도 아닙니다. 뭔가 커다란 날개가 나를 들어 옮겨준 것입니다. 나는 꾀꼬리가 우는 곳을 지나왔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황홀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 소리가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21. 다음 날 아침 눈에 익은 건물로 다가가던 나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상한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젖혀 있고 현관문까지도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턱 앞에는 여기저기 종이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 저쪽에 빗자루를 든 하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스쳐 나는 그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떠나셨는데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떠났다고요? 아니, 어디로 말입니까? 오늘 아침 6시에 떠나셨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잠깐만, 당신이 혹시 NC인가요? 맞습니다. 내가 N입니다. 그러시면 당신한테 전하라는 편지가 있어요. 하녀는 2층으로 올라갔다가 이윽고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녀는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보다가 다시 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것은 각인이 쓴 편지였고 아샤로부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선 갑작스럽게 떠난 데 대해 화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잘 생각해보면 자기의 이 결심을 반드시 이해해 줄 것으로 안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귀찮고도 위험한 사태에 이를지도 모를 이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당신과 나 둘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아샤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는 아무래도 우리는 헤어질 필요가 있다고 결심을 굳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는 선입관이라는 게 있지요. 나는 그걸 믿는 편입니다. 당신이 아샤와 선뜻 결혼하지 못하는 기분을 나는 잘 압니다. 그 애는 내게 모든 걸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애의 끈질긴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편지 끝머리에서 그는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일찍 끝나버린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의 행복을 빌고 진심으로 악수를 보내노라고 제발 두 사람을 찾을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선입관이라는 거야? 나는 각인이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빌어먹을, 도대체 누가 내게서 그녀를 빼앗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놀란 하녀가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경악한 모습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내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을 찾아내야만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참고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안주인으로부터 두 사람이 아침 6시 기선을 타고 라인강을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알아낸 바로는 두 사람은 퀼른까지 가는 표를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짐을 꾸려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위하여 나는 숙소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은 프라우 루이제시 댁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정신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아샤와 만났던 그 방의 창가에서 프라우 루이제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그 징그러운 미소를 띠고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만 그녀가 뭔가 전할 것이 있다면서 뒤에서 다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시 그 작은 방을 보았을 때의 내 기분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실은 말이에요. 노파는 내게 조그마한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나 미남이기 때문에 자, 받으세요. 나는 종이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연필로 갈겨 쓴 아샤의 편지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을 때 만약 당신이 단 한마디만 내게 말씀해 주셨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내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편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영원히. 한마디. 아,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 그 한마디. 어젯밤 그 한마디를 눈물과 함께 몇 번이나 되풀이했었으며 바람에 뛰어 인기척 없는 들판에서 몇 번이고 힘차게 외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고 그녀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땐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숙명적인 방에서 그녀와 만났을 때에는 나는 아직 그녀에 대한 애정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감정은 그녀의 오빠와 무의미하고 거북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을 때조차 아직 눈을 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억제하기 어려운 힘이 되어 타오른 것은 그 후 조금 있다가 혹시 엉뚱한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그녀를 찾아 헤매며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럴 리는 없다. 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거짓된 게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아샤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여자라면 누구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한 창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각인과 얼굴을 마주대했을 때 내 마음에 마가 목구멍까지 나왔던 나의 고백을 막았으므로 다시 잡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마침내 내 손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날 중으로 트렁크를 꾸려가지고 엘시로 돌아온 나는 쾰른으로 떠났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기선은 이미 밧줄을 풀고 강으로 향했으며 나는 앞으로 결코 잊을 수 없을 그 거리들, 그 도시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해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강변 주위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만 나처럼 슬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젊고 멋진 청년이 그 옆에 서서 웃으면서 그녀에게 뭔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편 라인강 저쪽에는 전에 보았던 그 조그마한 마돈나상이 늙은 물풀의 나무의 짙은 녹음 속에서 여전히 그 슬픈 얼굴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22. 쾰린에서 나는 각인 남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런던으로 간 것을 알아낸 것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런던에서의 나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단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행방을 찾았으나 결국 두 사람을 찾는 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론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끝내 아샤를 다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각인에 관한 괴상한 소문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녀는 영원히 내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어떤지도 나는 모릅니다. 다만 외국의 기차여행에서 그 얼굴을 잊지 못할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 어떤 부인을 언뜻 본 일은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녀를 닮은 딴 여인을 잘못 본 것일 겁니다. 아샤는 내 생애 가장 좋은 나이에 눈에 익었던 그대로 내가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눈에 익힌 낮은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소녀의 모습으로 나의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운명이 아샤와 나를 맺어주지 않았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샤 같은 아내를 가진다면 아마도 행복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하며 다소나마 위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무렵 나는 젊었으므로 그 짧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미래가 그지없이 긴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있었던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틀림없이 더 좋은, 더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위안을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여러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샤에 의해서 내 가슴에 불러일으켜진 것과 같은 모정, 그 달라붙는 듯한 그리고 차분하고 깊은 모정은 두 번 다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눈도 타는 듯한 상념을 담고 가만히 나를 쏘아보던 그녀의 눈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가슴에 매달린 어떤 여자의 가슴에도 아샤와 같은 기쁨에 찬 온몸이 저리도록 달콤한 대답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도 자식도 없는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 나는 목숨이 길어 쓸쓸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녀의 편지와 시들어버린 제라늄꽃, 그때 그녀가 창에서 내게 던져준 그 제라늄 가지를 마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소중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 꽃은 지금도 약간씩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게 던져준 손, 단 한 번 이 입술을 갖다 댈 수 있었던 그 손은 어쩜 이미 오래전에 무덤 속에서 썩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기 있는 나 역시 나를 좀 보십시오. 대관절 내게 그 행복한 마음을 쥐어뜯던 나날들이 날개라도 돋친 듯했던 희망과 동경이 과연 무엇을 남겼단 말입니까? 하잘것없는 꽃의 미미한 향기조차도 인간의 모든 슬픔을 몸소 체험하고 당사자인 인간보다도
긴 수명을 유지하는 데 말입니다.